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은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전문가들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좀 숨을 고르는 시장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 베팅을 해볼까라는 생각, 좀 고민이 드시는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인이 정말 순매수세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2조 넘게 사는 외국인의 매물을 받고 있는 상황. 오늘 양시장이 장중 저점 부근에 놓여 있는 주가의 위치이긴 하지만 이게 다시 반전이 될 수 있을지 그 여지를 노려보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자산을 좀 불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와중에서 오늘 브리핑 통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겠죠. 일단 우리 시장이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고, 미국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글로벌 전반적으로 어디에다가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비교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야말로 소위 대박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진 않는 시간의 거래에서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좀 들어보시면요. AI 시대에 수익을 잘 나는 그런 기업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AI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돈을 버는 기업들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몇 차례 드린 바 있는데, AI 관련해서 투자 지출, 설비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실적 기대감 없이 오른 AI 테마주, 특히 중소형주 단에서는 가파르게 내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 이슈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에 클라우드 실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쪽에서 AI 관련해서 수익화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굉장한 데이터가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이걸 뛰어넘었다. 이것도 괜찮은 그런 실적 데이터이고요. 4분기 매출단 보시면 1년 사이에 50% 가깝게 성장을 했습니다. 컨센 대비해서도 4분기 매출이 더 잘 나온 흐름들이 포착이 된 거고요. AI 인프라나 솔루션 등 관련 고객들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 결국 잘 해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I 투자를 2배 늘린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시장 전문가들이 온라인에 언급한 이렇게 글 쓴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앞으로 매출을 얼마만큼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 설비 투자 이만큼 지출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대규모 자본 지출을 발표한 거, 이거는 앞으로의 성장력에 대해서 의문을 좀 풀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경쟁사 대비해서 공격적인 투자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것도 읽히고요. 하지만 오늘 시간의 주가에서 그렇게 많이 뛰지 못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자본을 지출하는데 과연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최근 구글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월부터 시장의 색깔이 확연하게 달라졌거든요. 그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미나이 3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지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머니코드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쪽에 대한 수익화 창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이 발표 나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오른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일련의 흐름들, 돈 버는 기업 들이 어떤 성장 전략을 노출하고 있는지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가 되는 게 AMD입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치명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발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8%인가 급락을 했고, 오늘 정규자기에서 17%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골자만 말씀드리면 사상 최대 실적 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쪼그라드는, 감소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서 말해 주듯이 2018년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한 그런 낙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들이 자체 ASIC, 맞춤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 내버리면 AMD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사들의 수요가 쭉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자본을 들여서 그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좀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국면인데 한번 보시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간의 주가 이후에 정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실적단의 모습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심란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기 마음에 재를 더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비트코인이 흔들리는지 이런 부분은 알고 투자 유의사항으로 언급해 드릴 테니까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대규모 청산 매물 거의 폭탄 떨어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72,000달러 붕괴 위기로 15개월 내 최저치면서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의 혹한기 시절과 좀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자산 관리 그 기관인 스티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충격적인 경고를 좀 날렸습니다. 추가적으로 4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38,000달러까지거든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밑을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위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밝혔는데 우리는 어떤 기관이 어떤 밴드를 제시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워낙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왜 떨어지고 출렁이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갈 때는 달러 약세 그리고 유동성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M2 통화량 이런 부분도 이제 유동성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주체도 있었고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스티펄 해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성이 쪼그라들었고 대표적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 바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 진전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요소도 밝혔습니다.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사실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올랐을 때 현물 ETF도 오른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거 이런 부분도 매수 주체의 부재 이런 부분도 언급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 스티펄은 가장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38,000원까지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점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 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미국발 반도체주의 충격에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위주로 좀 하락폭이 깊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오늘 5,300선을 내려놓으면서 출발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2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낙폭이 과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전장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1시간가량 지났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3.48%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16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90만 원 선을 내려놨습니다. 4%가량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AMD발 실적이 가이던스가 좀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이에 대한 충격으로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알파벳이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에 대한 2배가량 투자를 AI에 관한 투자를 늘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주들이 조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일제히 쉬어갑니다. 삼성전기도 3%가량 하락, 산미반도체도 3.5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좋았던 원전주들, 오늘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장 초반 상승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 강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0.44%가량 상승 중이고요. 원전 안에서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그래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같은 좀 시총 대형주 단 안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 오늘 대형주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조선 방산도 쉬어갑니다. 조선주,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도 2%에서 3% 가까이 쉬어가고 있고요. 방산주들도 오늘 일제히 쉬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낙폭을 키우면서 5.21%가량 빠집니다. 하나 시스템도 7% 넘게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이 러우 전쟁이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진전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포로 교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방산주들은 일제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많고 이 배당주 그리고 어느 정도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주들은 오늘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요. 하나금융지주 1.78%가량 오르고 있고요. 삼성생명보험도 1%가량 상승 중입니다. 다만 신한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APR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품주가 좋은데요.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7% 넘게 오르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고요. 장중에 11%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APR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높여잡기도 했고요. 올해는 매출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왔으니까요.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리콘투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셀트리온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연매출로만 봤을 때 매출액은 4조 원,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2% 가까운 상승 탄력 붙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뱅크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 넘게 두 자릿수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태양광주가 장 초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태양광이 이 전력원으로 급부상됐기 때문입니다. 하나솔루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좋았는데 오름폭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데요. 일단 이 기술주 위주의 낙폭이 좀 큽니다. 로봇주들이 지금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로보티즈, SPG까지 로보티즈는 무려 5% 넘는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데요. 리노공업, 돈진세미켄, 하나마이크론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오늘 실적 발표를 한 파마리서치가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또 영업이익 단에서도 시장의 예상치 가이던스를 약 20% 가까이 하회하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요. 개장한 지 1시간 이후인데 지금 20%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넘게 주가가 빠졌고요. D&D 파마텍은 1.74%가량 오르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장초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이 시총이 1조 달러를 재탈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호실적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이 D&D 파마텍 또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이 장초반만 하더라도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이 제약바이오주들 안에서 비만 치료제 단 좀 오름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오름폭을 많이 줄이면서 1%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로 그래도 좀 이 매수세가 쏠리면서 DOU 같은 종목들 14%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춘절이 이제 다가오는 가운데 방한하는 이 관광객이 약 54%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일령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DOU 같은 중국 관련된 매출이 높은 엔터주 그리고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종목들 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양 지수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약 2%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던 것에 비교하면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코스피는 1.66%가량 하락하면서 5,28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59%가량 빠지면서 1,13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그래도 개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약 2조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요. 다만 이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가 시장을 좀 빠르게 팔면서 특히 외국인은 1조 6천억가량 강하게 시장을 오전장 들어서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오늘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옵니다. 개인이 2,600억가량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약 2천억가량의 순매도가 코스닥 시장에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제가 반도체 머니코드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때 KB증권을 많이 인용하는 듯합니다. 근데 KB증권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얘기할 때 굉장히 뭔가 직관적으로 숫자를 던져주면서 이해를 좀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KB증권 오늘 아침에 이런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뭐냐면 숫자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기준이 다르겠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KB증권은 목표 주가 24만 원은 유지를 했고요. 170조 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단을 170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6위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영업이익의 규모가 6위 된다라는 겁니다. 1등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아람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단에서 그 규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램과 낸드, 메모리 전 제품이 내년까지 완판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실적단에서 기분 좋은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KB증권에서는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까지 메모리 공급이 단기적으로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파, 최대 캐파가 결국 최대 경쟁력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머니코드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시총 간의 그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훨씬 영업이익단 잘 벌 것 같은데 TSMC 시총이 2,500조 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가파르게 뛴 만큼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1,000조 원 돌파해서 또 기사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돈 너무 잘 버는데 시총 격차가 많이 난다. KB증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TSMC가 올해 영업이익이 124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170조 원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TSMC보다 훨씬 올해 삼성전자가 더 잘하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TSMC가 지금 전 세계 영업이익 탑 10 그 뒤에 11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영업이익 탑 10 고루, 평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훨씬 진입 가능하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K 반도체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록이라는 기록은 빨리 깼으면 하는 바람 좀 가져봅니다.
하나증권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시 쉴 때 우리가 이런 이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저녁 때도 그랬고요. 이 머스크 CEO가요, AI와 우주를 잇는 핵심 전력 해법으로 우주 태양광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년에서 3년간 전면 재배치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지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시각을 어떻게 보면 발상 자체를 전환한 겁니다. 우주로 돌린다. 어차피 우주 사업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으로 좀 모멘텀이 확 쏠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급도 문제이고 냉각시키는 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우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주는 날씨의 변화가 없고 밤낮의 주기도 없고 대기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효율이 지상과 대비를 했을 때 5배 정도 이상 된다고 하고요. 지금 지상에서는 냉각시켜야 된다, 뭐 난리가 여러 가지 나고 있는데 우주는 기온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래서 냉각을 시키는데도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태양광에 패널을 붙여서 위성을 띄우는데 100만 개 정도 발사하겠다라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주와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3년간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양광 모듈 제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거죠. 이런 계획들이 승인될 수 있게끔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형 우주,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가능해진 이유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재사용 발사체의 진화가 있었습니다. 스타쉽으로. 이러면서 기술 진화가 비용을 훨씬 효율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곡소리가 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이 일정 부분 답을 좀 해줬습니다. 뭐냐면 머스크 CEO가 중국 태양광 업체를 방문을 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중국을 이 사업을 하면서 배제를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지금은 잡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과 태양광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술을 개발하는 걸 조달을 해준다거나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M&A를 한다거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들으면 우리에게는 좀 배가 아픈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배제를 못한다, 이거를 해야 되기 위해선 이런 생각이 되면 K 업체 반사이익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이 하나증권에서는 이 태양광 이슈에 관련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현실을 깨닫고 앞으로 기업들이 전략을 세울 때 머스크가 제시하는 핵심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태양 연료 전지, 이런 태양 연료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좀 어렵잖아요. 근데 차세대 그런 기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세대 기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뭐 우주 태양광 이런 부분이지만 기술력, 경쟁력, 우위를 가져야 되고 조기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나서서 입맛에 맞게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태양광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중립,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세계관, 이게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세계관을 확장한 거거든요, 우주. 이런 부분을 좀 맞추며 그런 기술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11개의 증권사가 하나오션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증권사들이 11개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거의 상단이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권사의 상단 밴드와 JP모건이 좀 일치한다. 이런 부분 좀 비교 분석해드리고요. 작년에 신규 수주 1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수주 잔고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약 3년치 고간이 든든하게 좀 차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요즘에 항상 해군, 특수선, 이 모멘텀이 장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앞으로 캐나다나 태국, 사우디 이쪽에서 수주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의 리레이팅, 재평가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만 좀 띄어서 보면 잠수함 수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2월 초죠. 3월에 제안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한국 정부가 뭐니 해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가 기술 경쟁력에는 좀 우위를 갖고 있어서 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워낙 미국, 이제 조선은 방산이 붙었잖아요. 그렇게 선도 기업이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미국 해군,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정비 이쪽에 훨씬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패권을 쥐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피 튀기는 싸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대서양 갈등이 심화되면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 K의 조선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JP모건이 알더라고요. 하나오션 목표주가 18만 원 매수 유지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국내 증권사 오늘 11개 증권사가 하나오션을 분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신증권이 거의 목표가 상단 18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 긍정적으로 나올까 싶었는데 전망치는 좀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2,300억 원. 뭐 인건비 상승 비용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근데 이걸 이제 제외했을 때는 1년 사이에 거의 150% 성장한 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언급이 됐습니다. 올해 평균 수주 정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매출에서 고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선종이 있는데 그 비중이 일부 축소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여기는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석유나 가스, 공장 같은 느낌 이런 기술 또 설비 잘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우호적이고 남미와 서아프리카의 발주기대도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대신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바 앞으로도 하나오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일부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APR이 오늘 장중에 거의 28만 원 선까지 갔죠. 급등하다가 상승폭 줄였지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가장 스탁이 이런 부분을 좀 발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라봤는데 마침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뭔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일단 이 APR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 11곳이 오늘 아침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DB증권이 목표 주가 최상단에 있더라고요. 36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매수 유지했고요. 36만 원으로 올려 잡은 이유는 올해 매출 추정치를 약 10%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밝혔고 4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 냈는데요. 1년 사이에 거의 200% 넘는 기록을 했고요. 컨센이 1,130억 원이었는데 1,300억 원 이상 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APL은 분기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구나. 이게 딱 이제 개념 정립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DB증권은 APR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주요국 매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B2C 말고 B2B와도 유통 채널을 좀 다변화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연 5천억 원 정도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가시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주목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DB증권 목표 주가 국내 증권사에서 거의 상단 밴드 제시해드렸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아까 목표 주가가 30만 원 선 후반대였잖아요. 그런데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대비해서 골드만삭스가 훨씬 좋게 보는 거죠.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원래는 38만 원이었는데 42만 원으로 올려 잡은 거고요.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분석했는데 앞에서 살펴드렸으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골드만삭스도 미국 시장의 강력한 성장, 동력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잠시 뜯어서 보면은 작년 하반기 매출 상반기 대비해서 143% 올렸다고 하니까 좀 하반기 갈수록 더 잘 벌고 있네 이 구조가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영국 시장 주목을 하더라고요. 진출이 완료가 되면서 3월 유럽 전역으로 어떻게 보면 런칭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 영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메디큐브가 스킨케어 베스트셀러 2위, 8위, 12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APR이 매 분기마다 1,000억 원 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이미 1,300억 4분기에 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단은 5,770억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기존 대비해서 17%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7,800억 원을 예상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APR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시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눌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 여전히 붙고 있는 와중이고요. 김태훈 이데일리온 파트너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숨을 고르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AMD 같은 이 기술주가 실적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괜찮았지만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 않아서 AMD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AMD의 급락에 따라서 마이크론도 같이 도매급으로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다 흘러내려버렸죠.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대규모 차익시장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게 개장과 함께 조 단위의 매물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두 종목 모두 실적 피크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돈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AMT처럼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 쪽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썼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받고 이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증시에 돈을 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여전히 이런 개도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 증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대부분 다 위험지향적인 자금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어쩌면 이 외국인 자금의 종류에도 손바뀜이 일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십시오. 1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한다는 걸 숫자로 확인시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런 좋아지는 실적에 의해서 절세를 위해서라도 R&D와 시설 투자를 늘리게 되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까지도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파란색을 보여주면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밀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도 이제는 LF 배터리를 양산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글로벌 시장을 우리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자, 원전 쪽에서 오늘 아침에 개장 초에는 원전 쪽이 좀 반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면 차익시장 매물을 따라서 조방원 세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쪽은
미국의 이 원전 르네상스를 우리 한국 원전 업체들이 그대로 그 수익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미국 내에 이러한 대규모 대형 원전이나 또 SMR을 건설해 본 업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특히 최근 한 20년 사이에 우리 한국 기업들은 꾸준히 대형 원전을 지어왔지만 미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는 결국 우리 한국 기업들의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나 이런 시장을 견인했던 우주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중국 소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에 대거 몰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월 달에 이제 방탄 BTS의 한국 공연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많은 팬들이 우리를 찾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호텔과 또 이런 그 여행업주, 그러면 항공주 이런 것들이 뭐 말 그대로 사용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길게 보시면 이런 큰 순환매를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항상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시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이런 바이오나 제약주 같은 것도 지금 약세장에서 말 그대로 도피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보시면서 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키워보시는 그런 인내심이 있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인내심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투자자가 결국 큰 수익의 기쁨을 얻게 된다. 오늘의 그 교훈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갖고 봐야 할 섹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제약주 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약품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이제 사용 승인을 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KFDA에서 승인만 나오면 곧바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자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약품은 그에 대한 그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주가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보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한미약품과의 주가 차이도 크지만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라는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적이 좋은 업체의 최대주주, 즉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임에서는 이런 한미사이언스 이 종목을 좀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서 경영권 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주주 환원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주주환원 기대 이런 부분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군요. 앞으로 잘 눈여겨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앞서서 김태훈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실 때 자동차주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바로 이어지는 코너가 자동차주 분석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뉴욕 증시가 기술주 급락과 민간 고용 부진 속에 극명한 혼조세로 마감했다. AI 반도체주는 투매가 이어졌고 자금은 전통 산업주로 이동했다. 4일 다우지수는 0.53% 상승한 반면 S&P 500은 0.51%, 나스닥은 1.51% 급락했다. AMD 충격이 컸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17% 넘게 폭락했다.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수요 급증으로 10% 넘게 뛰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실적 호조에 13% 이상 상승했다. 1월 민간 고용 증가폭은 시장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월가에서는 AI 기술주가 더 이상 무조건 오르는 시장은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CS2016 끝나고 현대차 막 뜨면서 자동차주 불을 뿜었었는데 최근 흐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실적 개선 앞으로도 가능한가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님 모셨는데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일단 관세 리스크라는 벽은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이거 일단 어떻게 우리가 풀어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다시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리스크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다행스러운 점은 작년부터 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내성이 좀 생겼다. 그러니까 25% 이미 한번 맞아본 적도 있었고, 뭐 계속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협상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25%로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협상 과정을 거쳐서 15%로 확정이 되고, 다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원래 약속했었던 대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서서 진행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큰 타격이 되기보다는 노이즈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는 15%의 낮은 관세율을 통해서 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한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이즈는 맞는데 내성이 이미 생겼다. 그런 부분 좀 위안이 되네요. 근데 정말 현대차가요. 미국 시장에서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냈대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분석과 전망 이런 부분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월 미국 시장 판매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규제를 좀 완화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장 전체 수요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있지만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하고 다른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나 판매가 늘어나는 이런 국면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신차들을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하이브리드 효과를 통해서 시장에서 점유율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제항에 굉장히 잘 적응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현대기아차 모두 4분기 실적을 좀 미스를 했는데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회성 비용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실적을 좀 대폭 하회를 하는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좀 지연되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회성 비용들을 4분기 때 대거 반영하게 되면은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그런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서 실적이 좀 미스하는 이런 리스크는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올해 실적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러시아 공장 이야기가 좀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14만 원 단돈 팔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시 안 산다. 이거 팩트체크가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근데 완전 철수하는 건가? 왜냐면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팩트를 좀 결국에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지만 어. 사실 러시아 시장에 다시 진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와서 공장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철수한 이유도 결국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제재가 계속됐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러시아에서 생산을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상황에 보면은 만약에 이게 평화적으로 지금 전쟁이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겠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는 한에서는 실질적으로 러시아 재진출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러시아 시장에서 그때 당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손상차손 처리를 하면서 비용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공장에 다시 안 산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 시장이 지금 과거에는 상당히 좀 큰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로컬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네요. 좀 전쟁 때문에 이게 네, 좀 우리가 그렇죠. 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결정에 대한 그러면은 이게 종전이 되면은
다시 들어가는 거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종전이 되면은 네.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있고요. 예. 네. 대신 이제 서방 세계나 러시아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제 매수 관련된 권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어떤 가격에 그거를 가질 수 있을지는 좀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만 러시아 시장 자체가 사실은 사이즈가 작은 시장은 아니고 현대기아차가 한때는 거의 1위, 2위를 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다시 이제 러우 전쟁 종정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면은 진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 철수는 아니고 열릴 가능성도 일부 있는 거네요. 만에 하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된다는 종료되면 가정하에 쉽지는 그렇습니다. 않겠지만 네. 약간 그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뭐니 해도 사실 뭐 관세 이런 게 뭐 풀어져서 뛰었다기보다는 CS2016이 기폭제가 돼서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으로 불이 확 붙었잖아요. 그 기대감은 여전한 건지 요즘에는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사라진 느낌이 들고 조용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CS 이벤트가 굉장히 핫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열기가 좀 식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현대기아차가 작년부터 거기에 있어서 스피드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엔비디아랑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중단했었던 로보택시 서비스도 미국에서 다시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GPU 블랙의 5만 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기는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AI 팩토리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또 구축을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도 이제 양산 플랜을 위해서 밑에 있는 부품사들하고도 협력하면서 이제 수주도 이제 나오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 단계가 나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피지컬 AI 분야가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키는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보면 이제 CEO 인베스트데이 행사도 개최를 하고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된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이 분야에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보여줄 것도 많다라는 점은 계속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월 20일에 그때 거의 뭐 60만 원까지 갔었죠. 근데 현재 주가 49만 원인데 빨리 쫓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전략도 좀 여쭤볼게요. 요즘 네. 좀 부진한 흐름들은 좀 있어서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동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테슬라가 이제 합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확정적인 사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xAI랑 스페이스X가 먼저 합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테슬라랑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 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새롭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쪽으로 관심도가 쏠리면서 수급이 좀 이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 직전까지는 테슬라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예. 상장 이후에는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작년부터 언급했던 것들이 올해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테슬라의 타임라인이 약속한 부분들이 제때제때 막 되는 게 아니라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좀 횡보장세가 나오는 게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예정된 시점보다 좀 늦춰지는 게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앞서서 이제 돼야 되는 거는 로보택시의 미국 전역에서의 어떤 서비스, 요게 지금 포인트인데 상반기 중에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스페이스X, xAI의 대형 합병 가능성 이 호재를 머금기는 했으나 실제 상장하면 이제 스타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네. 약간 그런 부분에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로보택시 이게 이제 본질이라는 거죠. 네. 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중국 매출 둔화 이 부분은 리스키한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 사실 쪽으로? 네. 테슬라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요. 네. 얼마 전에 모델 S랑 X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로보틱스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 둔화는 앞으로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우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은 이제 좀 둔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여전히 캐시카우는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유럽 시장 내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좀 의미 있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중국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에 있어서는 올해도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캐시카우는 전기차이긴 한데 어쨌든 빠른 태세 전환으로 피지컬 AI 기업이다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주가 네.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네, 그런 측면도 느낌이 있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시는 위원님인데 탑픽 어떤 걸 좀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현대차랑 현대오토에버를 말씀을 드리는데 피지컬 AI 분야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로 좀 이렇게 슬로우다운한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는 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GPU, 블랙의 GPU 관련해서 피지컬 AI 투자가 아직까지 좀 미확정이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건들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주가 랠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핵심 기업들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기업들은 이 랠리 과정에서 조금 소외됐었던 부품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이런 좀 소외됐었던 부품사들도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만도나 이제는 한우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자동차 업종도 실적 개선 가능한 섹터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자동차 관련 탑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두 종목 더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님과 함께했고요. 다음에 또 자동차 섹터 발빠른 소식 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대기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 20% 넘게 급등하며 단기 조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영향이다. 공매도 물량이 유입될 경우 작은 악재에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대차거래 잔액은 14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30조 원 이상 증가했다. 대차거래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위해 활용하는 거래다. 공매도 순보유 잔액도 코스피 14조 원, 코스닥 7조 원을 넘어섰다. 공매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되는 흐름이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거 순매도한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로템 등 원전 방산주는 순매수했다. 급등 이후 시장의 선택이 갈리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B2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신용공여잔고는 30조 4,7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 20조 원, 코스닥에 10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잔액도 빠르게 불어났다. 빚투 자금은 대형주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대표적이다. 증시 상승에 따른 포모 심리가 레버리지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조정 국면에서는 반대 매매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된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신용공여 한도 소진을 이유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불장이 깊어질수록 변동성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급락과 민간 고용 부진 속에 극명한 혼조세로 마감했다. AI 반도체주는 투매가 이어졌고 자금은 전통 산업주로 이동했다. 4일 다우지수는 0.53% 상승한 반면 S&P 500은 0.51%, 나스닥은 1.51% 급락했다. AMD 충격이 컸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17% 넘게 폭락했다.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수요 급증으로 10% 넘게 뛰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실적 호조에 13% 이상 상승했다. 1월 민간 고용 증가폭은 시장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월가에서는 AI 기술주가 더 이상 무조건 오르는 시장은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요즘 이른바 감튀 모임이 MZ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자 머리띠를 하고 와봤는데요. 중고거래나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감튀 모임 모집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햄버거나 다른 메뉴 없이 감자튀김만 여러 개를 주문해서 테이블 위에 쌓아놓고 함께 먹는 소모임입니다. 근데 이 소모임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1000명이 넘는 모임방도 있고요. 지역별로 800명, 300명 등 인기가 전국구로 퍼지고 있습니다. 모임 방식은 꽤나 단순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감자튀김을 주문한 뒤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먹고 자연스럽게 해산한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회성 만남이라는 점에서 기존 동호회나 취미 모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튀 모임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일본에서 건너온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 일본인이 온라인에 맥도날드에 모여 햄버거는 주문하지 않고 감자튀김만 삶처럼 잔뜩 쌓아놓은 채 먹은 사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고요. 이 모습이 바이럴되면서 한국에도 그 유행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감튀 모임의 유행은 먹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재미 요소를 더하며 심화되면서 감튀 박사님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별 감자튀김의 두께와 식감, 염도 등을 비교해 순위를 매기거나 평가표를 만드는 글이 생기고 있고요. 감자튀김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자튀김과 함께 먹으면 맛있는 메뉴, 감자튀김을 주문할 때 요청사항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심지어 어느 브랜드의 케찹이 더 맛있는지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쩝쩝 박사들은 튀긴 바삭튀 감튀와 시간이 지나 부드러워진 눅눅 감튀 중 무엇이 더 맛있는지를 두고도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삭튀김이 압도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 들어 경도 모임에 이어 감튀 모임까지 모임들이 요즘 왜 이렇게 유행인 걸까요? 전문가들은 감튀 모임의 확산 배경으로 동네 커뮤니티 기반의 익명성과 느슨한 연결이 단발성 만남 문화와 맞아떨어진 점을 꼽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몰입해 즐기고 감자튀김을 다 먹으면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새로운 소모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또 요즘은 누군가를 만날 때 노골적으로 이성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받아들여지고 하는데 함께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느끼는 형태의 만남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감자튀김을 주식시장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선 감자값부터 찾아봤는데 최근 들어 1년간 감자값이 39% 급증했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오는 5월까지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이 나오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햄버거 기업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같은 기업은 특정 국가의 농산물 가격에 의존하기보단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장기 계약을 통해 원재료를 조달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최근 한국 시장에서는 국밥 한 그릇이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햄버거가 새로운 가성비 점심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점심시간대 맥런치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성비 메뉴로 직장인 점심 수요를 흡수했고요. 실제로 한국 맥도날드는 고물가 국면 속에서도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하며 점심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도 모임에 이어서 감튀 모임, 다음에는 어떤 모임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임들 조심도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취지와는 다르게 불특정 다수가 섞이는 구조적 특성 탓에 종교단체 포교와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도 모임에서는 분실 도난 사건도 다수 발생해서 경도 게임을 하다가 진짜 도둑을 만났다, 이런 얘기도 종종 나오는데요. 조심하시면서 당근 모임 문화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별하별 모임이 다 있네, 진짜로. 저런 모임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 어차피 모임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뭐 옛날에도 그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그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목적은 다 하나더라고요. 어떤 갈래로든. 그리고 요즘에 저거 진짜 그거 많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특정 종교가 저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저기서 포교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놀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된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저도 그런 거 동네에 많이 있었거든요. 친구 따라갔더니 막 무슨 산신령님한테 절을 하고 있는 막 과일을 놓고 막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도. 네,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어쨌든 조심히 노시기 바라고. 자, 오늘 코스피 좀 많이 빠지네요. 그렇죠?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서 얼굴이 바뀌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 스토리지 3사가 갔는데 어제 그 부분마저 무너졌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까지 급락을 해버린 바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가까이 급락하고 샌디스크가 15%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바뀌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에 가는 그 흐름이어서 국장이 좋았는데 거기마저 지금 타격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샌디스크 1년에 1800% 올랐다는데 여러분들 1800% 오르는데 어제 하루 15% 빠지는 게 사실 뭐 티도 안 나죠. 그 전체로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캐치하고 야, 우리나라 이제 국장은 복귀한다. 그러니까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든 무슨 국장 복귀가 탈출순이든 중요한 게 그 워딩에는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러니까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 어느 타이밍에 가면 지능순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순서의 타이밍이냐에 따라서 잘못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은 타이밍에 먼저 들어가면 당연히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죠. 근데 뒤늦게 가면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도 아니 적당한 시점에 정말 잘 자르고 탈출하면은 지능순인 것이고 잘 나가고 있는데 빨리 자르고 나가면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뭐 국장이든 저기 미국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장도 국장도 타이밍이 좋아야죠. 뭐 미국장이 매일 좋았다, 맨날 좋았다. 그래도 그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물리는 경우도 많아요. 미장도. 국장도 맨날 무슨 뭐 저기 잘못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 좋게 잘 수익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샌디스크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차트 보면은 무슨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삼성전자 그때 5만 원 그렇잖아요. 5만 원 깨고 막 4만 얼마 하고 이럴 때도 있었고 뭐 그때 안 봤어도 그때는 정말 저점을 잡는 거고 95,600원에 그 95,600원인가 95,800원 있었죠. 그 자리에 물리셔가지고 몇 년 고생하다가 그제서야 구조돼 온 게 얼마 전인데 그게 지금 95,000원짜리가 16만 원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하이닉스는 뭔가요? 하이닉스 20-30만 원 하던 게 지금 90만 원을 갔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제 20만 전자
100만 닉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가격대처럼 여기서 행동을 하면은 타이밍이 안 맞죠. 지금 그 밑에서 이미 그 마음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깊은 고민 끝에 산 사람들이 수익을 얻은 거지. 지금은 사실 그렇죠. 일정 부분 그런 게 맞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커피숍이나 길가 지나가면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하루에도 몇 번 들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돌아다니시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지금 고점이라는 뭐 물론 제가 그때 말했다시피 인공지능 씬의 이 부분이 워낙에 인터넷, 모바일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지금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단기적으로 약간 핀트가 잘못되더라도 물릴 가능성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밑에서 최저점을 안 잡았더라도 뒤늦게 되게 둔감하게 잡은 것도 잡은 사람조차도 수익이 많이 난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주 둔감한 사람조차도 수익이 많이 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아주 둔감한 사람보다도 굉장히 더더더더 늦게 지금 만약에 지금 매수를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좀 그렇죠. 너무 타이밍이 늦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뭐 이걸로 오늘 하루를 꺾이진 않습니다. 꺾이진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둔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해가지고 최저점을 잡고 최고점을 딱 잡아가지고 사고 팔기 잘하고 그건 신이고 그 신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정말로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뭐 하락으로 뭐 그렇게 실망할 건 아니지만 그런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뒤늦게라도 좀 따라가야 된다. 중간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강할 것으로 예상돼서 시초에 바이오주들이 조금 강했었는데 지금은 장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바이오주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기아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오늘 지금 가져왔는데 셀트리온은 여전히 플러스 진행 중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플러스 진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가 됐고요. 자, 셀트리온은 오늘 실적도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대 오르고 있죠. 지금 1%대 오르는 것은 그렇죠. 20위 안에서는 셀트리온이 유일하고요. 20위 밖으로 나가야지 이제 하나금융지주나 포스코홀딩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셀트리온 뭐 워낙에 팬덤이 강한 주식이죠.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실망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자, 연결 기준 매출액 3분기까지 매출액 13.6% 증가, 영업이익 134.5% 증가, 당기순이익 169.4% 증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4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기업 계획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주력 제품의 유럽,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렇게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제 3마로 시작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서 더 많이 늘어났죠. 한 11개 정도 됩니다. 다 마자로 끝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램시마 뭐 쭉쭉쭉 나갔는데 그 램시마 SC가 이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어떤 다른 기업으로 대접받게 해준 주요 아이템이죠. 제형 변경을 통해서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복제해서 만든 바이오 시밀러지만 유사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넘어서서 오리지널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한 신약 개발업체로 발돋움하게 한 아이템이 바로 램시마 SC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침투, 베그젤마, 그 후속으로 나온 거죠. 뒤에 허주마 다음에 베그젤마 나온 건데요. 대장암 치료제 베낀 거 배장암 치료제 오리지널을 복제한 약 베그젤마, 글로벌 점유율 성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ADC 신약이 또 있네요. ADC가 워낙에 요 씬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그 일라이릴이랑 노보노리스크 나오기 전만 해도 ADC가 굉장히 각광을 더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완전 득세를 해버리는 바람에 ADC가 약간 들어갔는데 ADC 치료제가 저기였죠. 핫 이슈였죠. 그래서 저희도 신약이 있어요. CTP70, CTP71 임상 1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신약 분야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 개발 업체로 어떻게 보면 관문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바이오시밀러 업체라고만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기업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분기 실적 합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2026년도 이제 한 2월 달 됐으니까 2025년도께 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나왔습니다. 자, 연결 기준 매출액 다 온기로 다 나왔죠. 아까 기업 계획은 3분기까지만 나왔습니다만 4분기 합쳐서 다 합쳐서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4조가 넘었네요. 4조 1,625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조 1,685억 원.
나왔습니다. 오늘 공시 나왔죠. 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 영업이익이 137.5% 증가. 좋죠.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14.3% 증가 28.1. 영업이익률도 거의 30%대 나옵니다. 그렇죠? 100원 팔면 30원 남겨먹는 회사예요. 많이 남겨먹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시밀러에서 신약 개발업체로 가면서 저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 때보다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램시마 SC 같은 거 돈을 더 높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4분기 매출액 지금 나왔죠. 저게 이제 3분기 거 합쳐서 기업계획 반영될 텐데 4분기가 어떻게 됐나요? 25.1% 증가한 1조 3,302억 원, 영업이익이 142% 증가 4,752억 원. 4분기 때도 쭉 땡겼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망치가 1조 2,839억 원이었는데 지금 넘어섰네요. 그렇죠? 500억 원 정도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4,722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한 500억 원 넘어섰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서정진 회장님이 예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서정진 회장님의 예고대로. 원래 서정진 회장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니까 워낙. 그렇죠? 개인의 어떤 사생활도 막 이렇게 촬영하는 무슨 다큐도 찍고 이러죠. 예능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용장이죠. 용장. 되게 막 자신감 넘치고 그렇죠? 풍채랑 맞게 되게 뭐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너무 앞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뭐 안 되거나 뭐 할까봐 뭐 그런 것 같은데 스타일입니다, 이분. 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안정적인 성장의 램시마 SC에다가 뒤에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진펜트라, 스테키마. 진펜트라가 라였죠. 라가 있고 옴니클로, 스토브롤로, 오션벨트. 신규 포트폴리오 시장에 안착했다는 해석이다. 이제 많아지니까 못 외우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졌어요. 자, 램시마 맨 처음에 나온 게 유럽에서 59% 나왔고 미국 제품명이 저게 인플렉트랍니다. 인플렉트라가 30% 기록. 램시마는 완전히 지금 자리를 잡은 데다가 유럽에서는 오리지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맥주사 제형, 이거 IV 제형이 SC 제형으로 변경되면서 저게 정말 좋은 거죠. 조제 시간 절반에 보관도 용이하고 거기 병원 가서 간호사한테 안 맞아도 되고 집에서 맞아도 되니까 환자의 편의성이 엄청 증대된 거죠, 저게. 자, 그래서 잘 나가고 있고 트룩시마도 미국 유럽 30% 점유율대 30% 점유율대고 허주마도 유럽에서 1위, 일본에서 75%. 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온 램시마 램시마, 허주마 지금 요 라인이죠. 트룩시마 3개 있죠. 이거는 지금 오리지널을 다 대부분 지역에서 다 넘어섰습니다, 이미. 바이오 시밀러였잖아요. 시밀러라고 유사한 제약품인데 다 바이오 의약품인데 다 넘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4-5번째 나온 것도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유플라이마도 유럽 점유율 1위. 근데 미국에서도 처방전이 늘면서 44% 성장. 베그젤마도 유럽에서 점유율 1위. 미국에서도 점유율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66.8% 성장. 그러니까 유럽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에서는 이미 오리지널 다 뛰어넘었고 미국이 보수적입니다. 미국이 보수적이어서 그걸 깨지 못하고 미국 제품이 오리지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유럽을 먼저 점령하고 미국을 계속 재촉하는 게 흐름이 다 비슷하죠. 그게 램시마부터 쭉 보면은 다 똑같아요. 유럽에서는 대부분 막 60-70%예요. 지금 장난 아니지.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서 지금 신약업체로 계속 가고 있고 4분기 실적까지 상당히 좋고.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의 복귀가 굉장히 컸네요, 역시.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서정진 회장님 복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많았는데 역시 서정진 회장님은 서정진 회장님이죠. 복귀하고 나서 실적이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인정해야죠, 역시. 그렇죠? 회장님이 와서 뭐 합니까? 회장님 오셔가지고 장사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실적 좋게 하면 할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봉을 수십억 받더라도. 그렇죠? 자, 보시면은 뭐 오늘 잠깐 떨어진 것 같고 좀 굉장히 과하게 재밌게 한 건데 그렇죠? 경규형 몰래카메라 대성공. 근데 오늘 사실 장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셀트리온이 지금 장 초반보다 떨어진 것 같고 좀 이렇게 몰래카메라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5년 기다렸다 이제 5기를 먹고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셀트리온이 요즘 들어서 오르는데 서정진 회장님이 복귀하려고 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전에는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그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연예인이 뭐 셀트리온으로 돈 엄청 벌어서
셀트리온 회사 지나갈 때마다 앞에서 절한다. 그 예능에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근데 그 뒤로 계속 안 갔거든요. 그거 방송 보고 산 사람들 5년 동안 물렸거든요. 저 연예인은 돈 많이 벌었냐면서. 근데 셀트리온에 그 뒤로 5년 동안 안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5년 기다렸다가 이제 조금 오르니까 오기가 생기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이런 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셀또 속인가? 셀트리온이 5년 동안에 계속 이랬거든요. 올라가려다 박스권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려다 박스권 맞고 떨어지고 그게 일주일 간격이 아니라 수년간에 이래버리니까 사람이 이제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셀또 속인가 나오고 아 잠시나마 설렜다 또 이런 거 나오고 오늘 하루 또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그랬으니까 저렇게 몰래 카메라를 자꾸 찍는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실적을 최고치로 찍었으니까 서정유 회장님이 이제 주가만 사상 최고치로 이끌면은 정말 명예롭게 다시 또 뭐 후계자나 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반도체 소부장 중에 부품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볼 텐데 코스닥도 지금 바이오가 초반에 괜찮았는데 역시 시장의 움직임을 이겨내지 못했네요. 그렇죠? 장 초반에는 바이오에 빨간색이 많았는데요. 지금 죄다 마이너스가 돼버렸네요. 코오롱 티슈는 플러스인데 코오롱 티슈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주가가 오를 때는 못 가다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가는 이런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ISC 볼 건데요. ISC만 딱 가고 있죠. 자 20위 안에 20위 밖에도 30위에도 40위에도 예 없죠. ISC가 지금 4%대 오르고 있는데 43위까지는 1위고요. 44위에 파두가 거의 상한가를 우리 엊그저께 했었죠. 파두 점상 기대하시는 분 많았는데 점상은 아니지만 오 상한가 또 가고 있네요. 파두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파두 계단만에서 파두 미단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ISC 보겠습니다. 후공정 테스트 소켓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그거 저거 리노공업 딱 떠올리셔야 되잖아요. 리노공업이 그 마지막에 소켓 핀 이 검사하는 그 부품 만들잖아요. 자 보면은 실리콘 러버 스켓과 테스트용 프로브 등 반도체 ICT 토탈 솔루션 하고 있다. 이 연결 기준 매출액 9.3% 증가, 영업이익 2.3% 증가, 당기순이익 19.8% 감소. 당기순이익만 좀 감소했네요. 자, 이 지금 거의 저기랑 똑같습니다. 자, 이 그 리노공업이 리노핀이라고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래 포고핀이라고 하는 건데 리노공업 핀이 너무 유명해서 리노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크리넥스 회사 티슈가 너무 유명해서 크리넥스 티슈가 된 거랑 똑같아요. 그걸 원래 포고핀이라고 하는데 실리콘 러버 소켓하고 포고핀 소켓이 있어. 포고핀은 핀으로 하나씩 여기 여러분들 그 칩 반도체 그 기판 밑에 보면 돌기 있는 거 보셨잖아요. 은색 돌기들. 그거를 핀으로 하나씩 찌르는 게 포고핀으로 찌르는 거고 그걸 한 번에 그 돌기를 전기적인 특성을 할 수 있게 딱 맞는 고무판을 끼는 게 실리콘 러버 소켓이에요. 근데 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좀 중심으로 하고 리노공업은 아까 말했듯이 리노핀이란 게 아예 명칭이 붙을 정도로 포고핀 소켓. 이게 중점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죠.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후공정 쪽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하고 ISC하고 둘 다 그 좋아지는 배경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 18만 원짜리가 나왔죠. 목표 주가 18만 원짜리가 나왔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데 보면 메모리 소켓 매출액이 80억 원으로 8.9% 증가했고 전년 대비 55.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서버용 DDR5, GDDR7 등 고가 제품 비중의 영향으로 좋아졌다. 이 얘기가 나왔고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45.7에서 67.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PC, 컨슈머 IT 기기 성장 둔화를 여기가 메꿨다. 지금 리노공업하고 배경이 똑같아요. 리노공업하고 배경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하고 ISC는 둘이 세트로 외워놓으시기 바래요. 그렇죠? 후공정에서 마지막 정기적 특성을 확인하는 이 부품들이다. 자, ISC 35조 판매에서 1.5% 수익을 내고 나갔는데 이분은 포모가 와서 다시 주었다가 나갑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ISC로 수익을 많이 거두신 분을 보고 포모가 와서 다시 1.5% 단타를 딱 치고 나가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분은 자, 이런 감정은 또 어떨까요? 이런 분들 꽤 있던데요. 예전에 면접 봤던 회사인데 덜덜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신사옥도 지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던데 전망은 다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뭔가 고점 같긴 한데 자기가 면접 봤던 회사를 투자하는 기분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바닥인 줄 알고 왔는데 심해로 가는 거 같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전에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왔는데 심해로 가는 거 같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오르는 겁니다. 지금 조금
장이 떨어져서 빠졌지만 4% 때문에 굉장히 선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인데 급등한다고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리노고이나 ISC가 지금 그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임을 여기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계속 뭐 HBM 이후에 HBF도 뭐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층이 많아지고 검사할 기판이 많아지면 얘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층이 많아지면 층마다 다 얘네가 찍어야 되거든요. 아주 좋은 거죠.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가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렇죠. 셀트리온에 있는 거죠. 자, 셀트리온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5년 동안 안 강하면서 비난하는 밈들, 굉장히 그 자학하는 밈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자, 박스권을 탈피해서 신고가 가면 그런 거 다 씻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바램으로 올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 워딩을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써놓은 거랑 비슷하긴 한데 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너가 우주선이었구나. 조만간 화성 갈 듯한 초반 흐름이군. 자, 저도 바래요. 저도 셀트리온이 정말 이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뜨지 못했다. 최근에 알테오진을 비롯해서 코스닥바이오가 떴지 코스피에 간 셀트리온은 별로 조금 탐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라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저런 모습. 자, 앨런 머스크가 화성 갈 때 셀트리온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자, 앨런 머스크 스타일로 한번 외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잡고 화성 갈 거니까. 미국에서 AMD가 불러온 반도체주 삭품이 오늘 국내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0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는 흐름을 오전장 들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약 4%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시총 1,000조 원을 넘어선 삼성전자는 오늘 이를 내려놓기도 했는데요.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특히 이 낙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장 대비해서 173포인트가량 빠지고 있고요. 3.23%가량 하락하면서 5,1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200선도 오늘 장중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2.75%가량 하락하면서 1,1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3.39%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4% 넘게 낙폭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주의 약세의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오늘 5,300선에 이어 5,200선까지 내려놓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조 넘게 사들이면서 이번 달에 가장 강한 순매수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이 3조 원 넘게 조단위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3조 원 넘게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옵니다. 4,700억가량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4,000억가량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가 양시장을 팔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1,462원 선 지나가면서 어제 1,450원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도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작년 연매출이 4조 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공시를 통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조 1,685억 원으로 전년보다 137.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4조 1,6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1조 315억 원으로 146.2% 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실적 개선이 기존 제품에 이어 새롭게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고수익 제품의 가파른 성장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신규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안착하면서 지난해 바이오 의약품 글로벌 매출을 전년 대비 24% 성장한 3조 8,638억 원으로 끌어올렸고요. 이 중 신규 매출은 54%에 달합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매출 목표를 5조 3천억 원으로 제시하고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늘 장 초반 5.59% 넘게 오르며 22만 6,500원까지 상승,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주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지수가 빠지면서 셀트리온 주가도 함께 조금 빠졌고요. 오름폭을 줄이면서 1.17%가량 상승입니다. 21만 7,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현대약품이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22% 넘게 튀어오르면서 이 탈모 치료제 그리고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받아가고 있고요. 14,34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까지 확대된 APR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APR은 지난해 매출은 1조 5,273억 원, 영업이익은 3,65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로는 매출 2조 1,000억 원과 영업이익률 25%를 제시했는데요. 회사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에서도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2조 원대의 매출을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APR에 대해 올해 글로벌 침투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높였는데요. 하반기 미국 오프라인 채널 입점 확대로 분기별 미국 매출 2천억 원, B2B 매출 1,000억 원 이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며 유럽과 중동 등 신흥 지역 수요도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PR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 12% 넘게 튀어오르면서 29만 8천 원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 6%가량 오르면서 27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PR의 호실적과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달바글로벌도 4% 넘게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16만 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2.24%가량 오르면서 10만 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요. 해당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야당의 의견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재계는 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는데요. 작년 자사주 소각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재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 들어 한 달 새 6조 원 넘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에는 3조 487억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며 국내 상장사 중에 가장 많은 자사주 소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최대 실적과 함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었죠.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2.1%에 해당하는 1,530만 주를 소각할 예정이고요. 현대자동차도 이달 말까지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연내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총 1,000조 원을 내려놨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4.61%가량 하락하면서 16만 1,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마찬가지로 4%대 낙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85만 9천 원 선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장중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 2.18%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시총 3위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5,370선까지도 돌파하며 워시 충격도 씻어낸 코스피가 오늘은 AMD 실적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저희와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개인이 4조 원 이상 사고 있습니다. 이 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분이 와주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이 막 오른 만큼 변동성은 있게 마련인데 주구장창 개인들이 막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네. 4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뉴스로 3차 상법 개정안 이게 3월로 좀 미뤄졌다라는 이슈도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5천 잘 안착해서 6천, 7천 가고 코스닥도 1천 잘 안착해서 3천 가야 되잖아요. 네. 그 길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네. 뭐 장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다른 소재랑도 묶어서 말씀드리고 방금 네. 질문 주신 거 3차 상법 개정안이 늦어도 이제 3월 초에 처리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계획이 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시에 관해서 그동안 쭉 상승을 이끌어왔던 3대 어떤 그 팩터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이제 유동성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기업들의 확실한 실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장 개혁 조치, 정상화 조치, 뭐 1, 2차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 여당의 시장 개혁에 관한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에 맞게 네. 정말 텀을 주지 않고 딱딱딱딱 적기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는 이미 처리되기로 했던 시장에게 얘기했던 예고된 시점보다는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네. 정부 여당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고요. 뭐 국회 여러 가지 일단 일정 때문이다라고 해서 시장이 뭐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법 통과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건 조금 좋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나마 이제 3월 초도 사실은 원래 이제 2월이 이제 설이다 보니까 국회 본회 상황이 어려워서 가장 이제 최신의 시점으로 잡히긴 한 건데 적어도 이 시점 안에는 꼭 통과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다음번 또 맞습니다. 시장 개혁 조치들이 네. 줄줄이 대기 네.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의무 공개 매수라든지 중요한 개혁 사항들이 계속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늦춰져는 안 되고 3월 초에는 꼭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시장을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한번 꼭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일단은 자사주를 취득하고 나면은 특정 기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꼽히고 있는 것은 1년 이내에 일단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자사주 역시 일정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소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소각을 미이행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은 조금 페널티가 적었는데 요게 이제 법사위 논의를 거치면서 조금 강화되면서 네. 이행력을 담보하는 것 요게 일단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자사주 자체가 소각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남아 있는 주수가 줄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주 환원 대책으로서 뭐 이건 무조건 다 네네. 호재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사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시장이 주주 환원을 하는 시장이구나라는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준다. 저는 이게 네.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배당을 조금 더 해준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제 자사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에서의 성격이 뭐냐면 사실은 뭐 바람직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외부의 어떤 지배권 공격이 있을 때 사실 이제 대주주 쪽에서 지배권 방어의 최후의 보루로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배권 전쟁이 있을 때 흑기사에게 백기사에게 해당 주식을 이제 외부로 교환한다든지 해서 다시 의결권을 살려서 방어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지배에 관한 마지막 안전판인데요. 이게 소각된다라는 거는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큰 걸 내놓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한국 시장에서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3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총 시즌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 전후로 해서 2월부터 이 주총 시즌 전후로 해서 뭐가 가장 시장에서 또 핫한 모멘텀으로 뜨냐면 바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시장의 생태계가 살아있고 자본주의적 논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 시장이 시장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자사주 의무소송 같은 것들이 그 촉매제가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더는 늦추지 말고 이번에 꼭 네.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된다 해서 나온 테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약발이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자사주 관련한 테마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 단순히 자사주가 많은 주식 위주로 처음에 작년 한 9월쯤에는 그거 위주로 사실은 테마 호재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미 시장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많은 부분 소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도 생겼고요. 네. 반면에 소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뜨뜻미지근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3월에 이 해당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단순히 자사주가 많은 회사면 무조건 자사주 테마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여요. 옥석가리 해야 돼요.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법 통과 이후에 정말로 자사주를 소각할지 안 할지에 관한 의지를 갖는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해요. 네. 그럼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사회적 평판, 주주들의 눈높이, 정부의 정책 방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 회사를 추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정부, 친정책적 회사를 갈라내는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각 이후에 지배권 변동에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여지가 있는 회사들이 네. 조금 갑작스러운 호재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제 자사주 테마에 대해서 이제는 옥석을 조금 가려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자사주가 많다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배구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있고, 뭐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중복적으로 다른 것들이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생긴 자사주도 많고요. 그래서 네. 자사주가 취득됐던 경로, 앞으로 소각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보시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미리미리 이거는 투자 전략을 세워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네. 3월 마지노선은 더 안 넘었으면 하는 바람 맞습니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평론가님 오늘 환율이 1,462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환율 관전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네, 환율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글로벌리한 원인이 하나 있고 국내적 원인이 하나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최근에 이 환율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1,480을 넘느냐 마느냐 고민했다가 40선까지 쭉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소위 말하는 환율 공조 작전이에요. 미국 재무장관이 레이책, 뉴욕 연방은행이 레이책을 실시했고 재무장관이 뒤에서 백그라운드를 받쳐주면서 네. 미국과 일본이 엔화 환율이 더 이상 약세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구나라는 네네네. 환율 공조를 글로벌 시장이 확인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엔화 환율이 이제 조금씩 내려갔고요. 엔이 내려가면서 원엔 동조 효과로 인해서 우리 환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맺는 부분, 우리 국내적 요인으로 맺는 부분들을 고정 변수로 놓더라도 N1 동조화 때문에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럼 다시 이 낙폭을 되돌리고 있는 거는 일본발이 원인이 좀 크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일본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재선거를 이제 조만간에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카이치 정부가 만약에 힘을 얻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 대부분 다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에 관해서 국채가 다시 많이 발행될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엔이 흔해지고 엔 약세가 더 강화될 거다라는 게 늘 시장의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흐름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열어진다라고 봤을 때 일본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해서 그거는 할 텐데 결국에는 환을 막으려면 미국과의 모종의 동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큰 실언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싱글벙글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냐면 지금 환율이 조금 내려가니까 우리는 싱글벙글이야. 왜냐하면 낮은 가격으로 일본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엔을 갖고 그 엔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국채를 샀는데 네. 지금 엔이 저 환율일 때는 그 미국에서 샀던 싸게 샀던 미 국채 이자가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어라고 하니까 낮아도 이익, 높아도 이익, 우리는 다 괜찮아. 그래서 싱글벙글이다. 쉽게 말하면 롱숏을 다 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네. 해석될 수 있는 굉장히 오해스러운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국채 금리가 뜨는 거를 너무 경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환율 공조까지 가고 있는데 일본 총리가 지금 마치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라고 해서 마치 엔 약세도 나쁘지 않다라는 식의 실언을 하면서 네. 환율 공조에 사실 금을 가게 했고요. 마침 또 베센트는 꼭 일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달러 강을 원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달러 강이 좋다는 얘기를 해버리고
다카이치가 실현을 하니까 이 미일 공조를 통해서 달러 약세, 그다음에 엔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공조의 금이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이거는 뭐 쉽지 않겠네라고 하니까 단기간에 엔이 다시 이 약세로 도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원엔 동조로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환에 미치는 국내적 요인이나 펀더멘탈에서 특별하게 나빠지거나 특별하게 뭐 좋아지거나 하는 변동세는 잡히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원보다는 이 엔 달러 관련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환율 잘 안 떨어지네요.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세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 설명해 중에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는 쉽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이슈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AMD가 간밤에 17%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정규장에서 반응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게다가 최근 뭐 엔비디아나 오픈 AI 마찰이 계속되면서 AI 시대에 참 이제 옥석 가리기 잘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도 조절 이런 부분도 계속 붙고 있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다소간에 지금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사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고요. 주식시장의 생물인 거죠. 늘 무슨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간밤에 있었던 최근의 노이즈를 조금 살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픈 AI 간의 뭐랄까 약간의 뭐 갈등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원인은 굳이 짧게 말씀드리면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에 관해서 뭐 독점적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할 수 있어 내지는 다른 곳에서 칩을 좀 다중화해서 라인을 좀 삼을 것 같아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1,000조 가까이 투자할 예정인데 우리 간의 미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지금 오픈 AI는 엄밀히 말하면 엔비디아가 처음에 슈퍼컴을 사주면서 시작될 정도로 미럴 관계고 업어 키우다시피 한 건데. 예, 근데 지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다소간에 조금 노이즈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적어도 한 200억 달러 정도는 투자하는 것으로 일단 갈등은 봉합될 수 있다라고 보고 둘 간의 완전한 결별이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소간의 노이즈 어차피 AI 생태계가 진화하면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간밤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른바 얘기하는 AI 관련한 지금 에이전트 서비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소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엔트로픽의 이제 그 코어 관련한 그 AI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랄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내용들이 주말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기존에 일단 이 모델이 공개된 지는 조금 됐는데 지난 주말에 공개된 내용을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봤을 때 상상 이상의 성능이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델에 비해서 법무, 그다음에 마케팅, 분석, 회계 같은 기능도 11개가 새로 탑재됐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기능이 생각보다 너무나 강력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타격받을 가능성이 농후해라는 게 삽시간에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을 좀 강타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큰 로펌 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AI를 씁니다. 법률 AI를. 그런데 그걸 쓰면 뭐하냐? 예를 들면 각자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한 명이 갖고 있던 하나의 컴퓨터가 그 수많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또는 우리도 그 변호사가 필요 없이 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분석해줘라고 하면 내 손 안에 있는 컴퓨터가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한 주식들이 이제 대거 이제 위기 상황으로 일단 의구심을 좀 자아내고 있고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투자되어 있던 수많은 자금까지도 연쇄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 회사마다 사실은 각자 AI를 개발하는 게 지금 유행 아닙니까? AI 없이 지금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각 회사마다 AI화해서 개발해봤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엔트로픽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미나이라든지 오픈AI라든지 최종 단에서의 승리한 AI가 그 중간 단에 있는 모든 AI를 다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중간에 있던 업체들이 개별 AI를 개발해봐야 먹힐 수 있는 구조가 잘못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회사마다 투자했던 회사들마다 어려워지는 그 개별 주주들도 어렵습니다만 거기 투자되어 있던 사모펀드들 입장에서는 자금의 선순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롤오버가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투자되어 왔던 자금들은
구독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서비스를 하거나 뭐 어도비라든지 이렇게 개별 서비스를 하는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회사에 사실은 사모펀드들이 구독 방식이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PF처럼 담보 잡아서 대출을 해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 이자보다도 구독이 더 많아? 그러면 안전하겠네라고 해서 대출이 많이 되는데 거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끊긴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죠. 네, 네, 네. 그러면 추후 롤오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주저앉을 회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모펀드 입장에서 자금 상환에 경기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네. 자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생겨 입맛이 씁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일단은 뭐 당장 무슨 폭락이 나온다, 어떤 회사가 쓰러진다는 아닙니다만 뭐랄까요? 가장 싫어하는 자본으로의 이 위기가 전이 되는 것들을 사실 월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네. 그럴 소지가 있는 소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계감이 좀 발동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스크는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려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반짝 그쳤나 싶긴 하지만 우리 경제나 주식시장의 근본은 금리잖아요. 그와 연관된 연준 차기 의장 케빈 워시에 대한 리스크 어떻게 보시는데, 일단 이게 통상적으로 처음 연준 의장이 됐을 첫 해에 주가는 떨어진다, 또 이런 통계도 있고. 재미있는 통계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합리적으로 근거를 내기는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사후적으로 맞춘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연준 의장이 처음 들어오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더 재미있는 것도 말씀드려보면 연준 의장의 키와 금리가 똑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키도? 네, 키 큰 사람이면 금리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뭐 앨런 같은 분이 나오면 금리 떨어지고 이 키랑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지금 워싱턴 키가 몇이냐 뭐 이런 재미있는 사후적 분석도 있습니다만 합리적 연관성은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 이 워시 관련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락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명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노이즈가 나올 거예요. 아직 본인이 금리 향배에 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기존에 있던 파월 의장이 의장을 사임하면 이사도 동시에 사임하는 게 미국의 관행이에요. 지금까지 의장이었다가 의장직을 사임하고 이사직을 사임 안 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제 기억에. 1940년대인가 있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임기는 14년이고요. 의장 임기는 8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월이 사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 관련해서 말이죠. 그다음에 워시를 인준해야 되는 상원의 위원회에서요. 사실은 공화당 표가 2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공화당 쪽에 있는 의원이 파월 관련한 형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인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워시 인준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인준이 되자마자 6월에 바로 있을 FOMC 등등등 해서 1년 내내 우리는 워시 얘기를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을 딱 정리해드리면 금리는 지금 현재 시장은 연 2회 인하를 기본의 경로로 잡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틀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현재 시장의 기대입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QT가 종료가 됐어요. 양적 긴축이 종료되고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 사이에 긴축의 종료가 있거든요. 3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 종료. 그다음에 바로 QE로 넘어간다고 시장은 생각했는데 워시의 평소 소신에 따르면 연준 역할 축소론자예요. 그럼 QE를 하든 QT를 하든 결국 연준이 국채를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연준의 힘이 세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 싫어해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는 인하하되 QE로는 안 갈 수 있는 경로. 이게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유동성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이게 출발이네요. 여러 가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1년 내내 워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MD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7% 급락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밀렸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며 오늘 반도체주가 밀리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코스피도 오늘 5,300선이 깨졌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가 1년 뒤에는
17,300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NH투자증권에서는 강력한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알파벳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오늘 국내 반도체 투톱은 알파벳보다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더 집중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단기 급등 매물 소화하며 오늘 반도체 투톱의 낙폭은 깊은 모습이고요. 이어서 토지 자산주가 연일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부지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도 연일 강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전통적인 배당 성향이 높은 은행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혜 기대감 속에 오늘 은행주도 일제히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섹터가 비만 관련 주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11112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10%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사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매출 성장으로 인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주,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내 온라인 주문 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 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 추진을 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이마트 같은 종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은 카지노 그리고 호텔 관련주도 횟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춘절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감이 오늘 관련된 섹터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그에 따른 증권가의 시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4조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무려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 후에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고 APR 어제장의 실적이 나왔었죠.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으나 어제 장 속에서는 주가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는 이 평가가 많았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APR도 주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파마리서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매출 5천억 원을 돌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매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파마리서치의 주가는 오늘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카카오뱅크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시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우시스템, 호실적과 더불어서 아마존의 자율주행 회사 죽스의 로보택시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2월 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